2022년 5월의 마지막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주택가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자정을 넘긴 시각, 120억 원짜리 단독주택 3층 서재에서 총성이 울렸다. 단 한 발, 그것으로 충분했다. 피해자의 이름은 정태수, 나이 58, 대한민국 최대 방위산 업체 정한그룹의 회장이었다. 그의 머리 왼쪽 관자놀이를 관통한 탄환은 구경 7.62mm, 구소련제 토카레프 권총의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 서재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 3개는 모두 이중 잠금 상태였으며 경호원 4명은 1층 현관과 2층 복도를 지키고 있었다. 그 누구도 3층으로 올라간 사람을 보지 못했다. 밀실, 완벽한 밀실이었다. 경찰은 자살로 결론 내렸다. 유서는 없었지만 정태수 회장이 최근 수천억 원대 비자금 수사를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은 그렇게 닫혔다.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아무도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석 달 뒤 2022년 8월 19일 금요일 마포구 합정동 골목 안쪽 50층짜리 오피스 빌딩이 한여름 햇살을 받아 유리 외벽을 번쩍이고 있었다. 그 꼭대기 50층 전체를 차지한 300평짜리 공간의 창문에는 금색으로 새겨진 5글자가 선명했다. 강혁탐정사무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냉방이 완벽하게 조절된 로비가 펼쳐졌다. 대리석 바닥 위로 은은한 간접 조명이 흐르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 16대가 실시간 뉴스와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었다. 그 앞에 서 있는 여자가 있었다. 이애나, 24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의 분석화학 전문가, 훤칠한 키에 둥근 안경을 쓰고 긴 머리를 단정하게 하나로 묶은 미인이었다. 그녀는 지금 왼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오른손에 태블릿을 들고 화면을 빠르게 넘기고 있었다. 탐정님, 9시 의뢰인 오셨어요. 소파에 깊이 파묻혀 신문을 읽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강혁, 42살.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간 베테랑 형사로 근무하다 사직한 뒤 이 사무소를 차린 사나이였다. 키 185cm, 75kg의 다부진 체격. 검게 그을린 얼굴에 짧게 깎은 머리, 그리고 한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 처음 보는 사람들은 대개 은퇴한 권투 선수로 오해하곤 했다. 누구? 정태수 회장 따님이요. 정서윤 씨, 31살. 현재 정한그룹 사회이사.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신문을 접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석 달 전 한남동 사건? 네, 경찰 결론에 불복하고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기각당했대요. 그래서 저희한테 온 거예요.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양복 상의를 걸치며 말했다. 들여보내. 정서윤은 검은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를 한 단아한 여성이었다. 그러나 눈 밑에 짙은 그림자와 가늘게 떨리는 손끝이 석 달간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자살하지 않으셨어요. 강혁이 맞은편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근거는? 아버지는 왼손잡이예요. 그런데 총상은 왼쪽 관자놀이에 있었어요. 왼손잡이가 자기 머리에 총을 쏜다면 총구는 오른쪽 관자놀이를 향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강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이애나가 옆에서 태블릿에 빠르게 메모를 적고 있었다. 경찰에 그 얘기했어? 했죠. 하지만 왼손잡이도 왼쪽에 총을 대는 경우가 있다면서 기각했어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또 있어? 정서윤이 핸드백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서재 책상 위를 찍은 사진이었다. 아버지 책상 위에 늘 놓여있던 은색 만년필이 사라졌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난 적 없는 물건이에요. 돌아가신 날 밤 경호원이 마지막으로 커피를 가져다 드렸을 때까지 분명히 있었대요. 그런데 시신이 발견됐을 때는 없었어요. 강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형사 시절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그 순서대로. 밀실에서 사라진 건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군. 이애나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말했다. 탐정님, 그 말은 누군가 그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뜻이에요. 만년필을 가지고.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의뢰받겠소. 정서윤 씨, 정서윤의 눈에 처음으로 빛이 돌아왔다. 의뢰인이 떠난 뒤
강혁은 실험실로 향했다. 유리병 너머로 송태풍 박사가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40대 중반의 과학자로 강혁 탐정사무소의 공동연구원이었다. 그 옆에서 나정희가 시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30대 중반의 초미인으로 실험실 조수이자 데이터 분석 전문가였다. 태풍형, 토카레프 탄두 잔류물 분석 가능해? 송태풍이 고개를 들었다. 시료만 있으면. 경찰 증거물 보관소에서 꺼내올 수 있어? 강혁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번호 하나를 눌렀다. 3번 울린 뒤 굵은 목소리가 받았다. 혀가 무슨 일이야? 강민혁, 강혁의 형이자 검찰청 고위 간부였다. 형, 한남동 정태수 사건 증거물 열람 좀 해야겠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사건 건드리려고? 위에서 빨리 닫으라고 압력 엄청났던 건인데. 그러니까 더 냄새나잖아. 강민혁이 한숨을 쉬었다. 알겠다. 내일 오전에 영장 하나 만들어줄게. 대신 조용히 해라. 고마워, 형. 전화를 끄는 강혁이 이해나를 돌아보았다. 애나 씨, 내일 한남동 현장 가야 해. 준비해줘. 이해나가 이미 태블릿을 두드리고 있었다. 차량은 뭘로 할까요? 벤츠? 포르쉐? 눈에 안 띄는 걸로. 그러면 검은색 제네시스로 할게요. 아, 그리고 드론도 챙길게요. 주변 건물 지형 확인할 때 필요할 것 같아요. 강혁이 피식 웃었다. 이 여자는 언제나 자기보다 한 발 빨랐다. 다음 날 오전 10시, 강혁과 이해나는 한남동 현장에 도착했다. 정태수 회장의 저택은 석 달째 비어 있었다. 정서윤이 보내준 출입코드로 철문을 열고 들어섰다. 이해나가 운전석에서 내리며 장갑을 꼈다. 그녀의 운전 실력은 레이싱 선수 수준이었고 온갖 장비를 다루는 능력은 맥가이버를 연상시켰다. 트렁크에서 휴대용 분석 장비와 소형 드론을 꺼내 능숙하게 점검하는 모습이 그것을 증명했다. 3층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혁의 눈이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있는 것. 책상, 의자, 책장 3면, 벽난로, 소파, 커피 테이블, 창문 3개, 없는 것, 만년필. 그리고 한 가지 더. 벽난로 위 선반에 먼지가 쌓여 있었는데 직사각형 모양으로 먼지가 없는 부분이 있었다. 무언가가 놓여 있다가 치워진 흔적이었다. 어색한 것. 강혁이 천천히 방안을 돌았다. 창문 3개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모두 이중 잠금, 열쇠 없이는 열 수 없는 구조. 그런데 3번째 창문, 가장 왼쪽 것의 잠금 장치에서 미세한 긁힌 자국을 발견했다. 애나 씨, 이것 좀 봐. 이해나가 다가와 확대경을 들이댔다. 금속 도구로 긁힌 자국이에요. 최근 것이고요. 산화 정도를 보면 석 달에서 넉 달 사이, 사건 당시 시점이랑 맞아. 강혁이 창문을 열었다. 3층 높이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바로 밑에 2층 발코니가 있고 그 아래는 정원이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온 것은 따로 있었다. 이 집 담장 너머 불과 5m 거리에 또 하나의 건물이 서 있었다. 저 건물 뭐야? 이해나가 태블릿을 꺼내 부동산 등기 정보를 조회했다. 한남동 972의 3층 단독주택. 2022년 3월에 매매. 매수인은 어라? 뭐? 법인이에요. 주식회사 SH홀딩스. 설립일이 2022년 2월. 사건 석 달 전이에요. 강혁의 턱이 단단해졌다. 페이퍼 컴퍼니 냄새가 나는군. 그는 창문에서 옆 건물을 바라보았다. 3층 높이가 거의 같았다. 그리고 옆 건물의 3층 창문 하나가 이쪽 서재 창문과 정확히 마주보고 있었다. 저기서 쐈어. 이해나가 눈을 크게 떴다. 네? 하지만 서재 창문은 잠겨 있었잖아요. 유리는? 이해나가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3번째 창문의 유리를 손전등으로 비추었다. 빛이 유리 표면에서 미세하게 굴절되는 지점이 있었다. 교체됐어요. 이 유리, 나머지 2장이랑 제조 시기가 달라요. 미세한 기포 패턴이 다르거든요. 강혁이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다. 밀실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범인은 옆 건물에서 총을 쏘고 관통된 유리를 새 유리로 교체한 뒤 잠금 장치를 다시 잠갔어. 그래서 긁힌 자국이 남은 거야. 그런데 탐정님, 총알이 유리를 관통하면 소리가 엄청날 텐데요. 경호원들이 못 들었을 리가. 비가 오고 있었어. 그날 밤. 그리고 토카레프에 소음기를 달았다면?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그러면 범인은 옆 건물에 접근할 수 있었고 총기를 다룰 줄 알고 유리 교체 기술이 있는 사람. 아, 그리고 이 집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강혁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방을 나섰다. 내부자야. 사무소로 돌아온 것은 오후 2시였다. 이해나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나정이가 달려왔다. 강 탐정님, 검찰청에서 증거물 사진 파일 왔어요. 강민혁 부장검사님이 보내셨대요. 강혁이 모니터 앞에 앉았다. 증거물 사진 수십 장이 화면을 채웠다. 탄두, 혈흔 패턴, 화약 잔류물 검사 결과 현장 사진들. 태풍형, 이것 좀 봐. 송태풍 박사가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탄두 무게 5.5g. 표준 토카레프 탄두 맞고. 그런데 이 선조은이 좀 이상한데? 어떻게? 보통 토카레프는 우선 4조선이야. 4줄. 그런데 이건 6줄이야. 개조된 총신이거나 아니면 토카레프처럼 보이게 만든 다른 총이야. 강혁이 의자를 돌려 이에나를 바라보았다. SH홀딩스. 파고 들어가죠. 이미 하고 있어요. 이에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이고 있었다. 화면에 법인 등기부, 주주명부, 자금 흐름도가 펼쳐졌다. 대표이사 박동길, 43세, 전직 해병대 저격수 출신. 현재 보안 컨설팅 회사 운영. 그런데 이 사람 2022년 5월 30일 이후로 출입국 기록이 없어요. 사건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방콕행 비행기 탔어요. 편도, 도주한 거야? 아니요, 더 이상해요. 방콕 도착 기록은 있는데 그 이후로 어떤 나라에서도 이 사람의 여권 사용 기록이 없어요. 3개월째 강혁이 천천히 일어섰다. 죽었거나 죽은 것처럼 꾸몄거나. 그리고요, 탐정님. SH홀딩스의 실질적 소유자를 추적해봤더니 3단계를 거쳐서 한 사람에게 도달해요. 누구? 이에나가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강혁의 눈이 커졌다. 정한그룹 부회장, 정혜준. 정태수의 친동생이야. 침묵이 사무실을 감쌌다. 나정이가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만이 들렸다. 강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제가 형제를 죽였어. 그날 저녁, 강혁은 사무소 옥상 헬리포트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에나가 커피 2잔을 들고 올라왔다. 탐정님, 여기 있었구나. 강혁이 커피를 받아들며 말했다. 애나 씨, 이 사건 위험해질 수 있어. 정한그룹이면 방위산업체야. 무기를 다루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에나가 난간에 기대서며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다. 저 부검실에서 김밥 먹는 여자예요. 무서운 거 없어요. 그건 저혈당 예방이라며. 맞아요. 실용적인 거예요. 둘 다 웃었다. 서울의 불빛이 그들 아래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강혁이 웃음을 거두고 진지하게 말했다. 내일 정혜준을 만나야 해. 직접, 어떻게요? 정한그룹 부회장을 무작정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방법이 있어. 형한테 전화해야겠다. 이틀 뒤, 2022년 8월 22일, 월요일. 강민혁 부장검사의 주선으로 강혁은 정한그룹 본사에서 정해준 부회장을 만났다. 명목은 방위산업 관련 민간 보안 자문. 이에나는 조수로 동행했다. 정혜준은 55살의 마른 남자였다. 은퇴 안경 너머의 눈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회의실에 들어선 강혁을 보자 미세하게 눈을 좁혔다. 강혁 탐정, 전직 강력계 형사시죠? 유명하시더군요. 강혁이 자리에 앉으며 웃었다. 과찬이십니다. 보안 자문이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임원 신변 보호 시스템 전반입니다. 최근 재계의 표적 범죄가 늘고 있어서요. 특히 정 부회장님 같은 분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님분 일도 있으시고. 정혜준의 표정이 한순간 굳었다. 그러나 곧 다시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그건 자살로 결론 났습니다만 물론이죠.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은 뒤니까 더 조심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혁은 대화를 이어가면서 정혜준의 손을 관찰하고 있었다. 오른손 검지와 중지 사이 미세한 굳은 살. 총을 자주 다루는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수시로 왼쪽 아래로 향하는 것.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시선 처리였다. 회의가 끝나고 빌딩을 나서며 이에나가 물었다. 어떠셨어요? 범인이 맞아. 확신해요? 손에 총 굳은 살이 있었어. 부회장이 무슨 총을 쏴. 그리고 형 얘기 나올 때 미세하게 동공이 확장됐어.
이해나가 태블릿에 기록하며 말했다. 그런데 탐정님, 동기가 뭘까요? 단순히 그룹 경영권? 그것도 있겠지. 하지만 더 깊은 게 있을 거야. 정태수가 비자금 수사를 앞두고 있었다고 했잖아. 만약 그 비자금의 실질적 운영자가 정혜준이었다면 형이 수사받으면 동생도 같이 무너지니까 형을 죽여서 수사 자체를 없앤 거, 그리고 자살로 위장하면 보험금까지. 그룹 경영권은 덤이고 이해나가 고개를 저었다. 인간이 어쩜 그럴 수 있을까? 강혁이 차문을 열며 말했다. 형사 16년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 돈 앞에서 피는 물보다 묽어지더라고. 그 주 내내 강혁팀은 증거를 모았다. 송태풍 박사는 탄두의 선조운을 분석해 총기 종류를 특정했다. 러시아제 BSS 소음 권총, 특수부대나 정보기관에서 사용하는 희귀한 무기였다. 이해나는 정혜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사건 한 달 전 해외 계좌에서 3억 원이 박동길에게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나정희는 한남동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사건 당일 밤 11시에 옆 건물에 불이 켜지고 새벽 2시에 꺼진 것을 찾아냈다. 모든 증거가 정혜준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가 부족했다. 물증, 흉기인 총과 사라진 만년필. 강혁은 고민에 빠졌다. 만약 정혜준이 총을 버렸다면, 만약 박동길이 정말 죽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결로 남을 수도 있었다. 그때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빈집. 뭐? 옆 건물이요. SH홀딩스 명의 건물. 사건 뒤로 아무도 안 들어갔을 거예요. 혹시 총을 거기 두고 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강혁이 손가락을 튕겼다. 범인은 유리까지 교체할 정도로 치밀해. 총을 현장에 두고 갈 리가 없어. 그런데요, 탐정님. 만약 박동길이 총을 가지고 도주한 거라면, 그리고 방콕에서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거라면, 총은 제3자한테 있을 수도 있어요. 강혁이 멈칫했다. 제3자? 네. 정혜준이 뒤처리를 맡긴 사람. 박동길을 처리한 사람이요. 그 순간 강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강민혁이었다. 혁아, 큰일 났다. 정한그룹 건 손 떼라. 왜, 형? 오늘 아침에 검찰 내부에서 비공식 지시가 내려왔어. 정한그룹 관련 수사 일체 중단. 누군가가 위에서 누르고 있어. 강혁의 눈이 차가워졌다. 형, 나 탐정이야. 검찰 지시 안 받아. 그래도 조심해라. 이 사건 뒤에 큰 손이 있어. 전화를 끄는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더 빨리 움직여야 해. 2022년 8월 25일 목요일 밤 강혁과 이해나는 다시 한남동에 있었다. 이번에는 정태수의 집이 아니라 옆 건물 SH홀딩스 소유의 빈집이었다. 이해나가 현관 전자 잠금 장치를 30초 만에 해제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각종 도구가 마술처럼 움직였다. 열렸어요. 어두운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석 달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강혁이 손전등을 켜고 3층으로 올라갔다. 3층 방 하나가 정태수의 서재와 마주보고 있었다. 창문 앞에 섰을 때 건너편 서재 창문이 선명하게 보였다. 거리 불과 5미터. 저격수에게는 눈 감고도 쏠 수 있는 거리였다. 이해나가 바닥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휴대용 자외선 조명을 켜자 바닥 한쪽에서 희미한 형광 반응이 나타났다. 세정제 반응이에요. 누군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닦았어요. 혈흔? 아니요. 총기 세정류예요. 총을 분해 청소한 자리일 수 있어요. 강혁이 방안을 천천히 돌았다. 벽, 바닥, 천장. 그러다 한쪽 벽에 콘센트 커버가 살짝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애나 씨, 드라이버. 이해나가 즉시 멀티툴에서 드라이버를 꺼내 건넸다. 강혁이 콘센트 커버를 열었다. 그 안에 벽 속으로 통하는 작은 공간이 있었다. 손을 넣자 뭔가가 만져졌다. 기름 종이에 쌓인 물건 하나. 그리고 작은 벨벳 주머니 하나. 기름 종이를 펼치자 검은 금속 총기가 나타났다. 소음기가 달린 BSS 소음 권총, 그리고 벨벳 주머니 안에는 은색 만년필이 들어있었다. 만년필 몸통에 정태수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이해나가 숨을 멈추었다. 찾았다. 강혁이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박동길은 치밀한 놈이 아니었어. 총을 여기 숨겨놓고 나중에 가지러 올 생각이었겠지. 그런데 그 전에 정혜준한테 당한 거야.
만년필은 왜 가져간 걸까요? 증거물이니까. 정태수 책상에서 가져간 건 그걸 나중에 정혜준을 협박하는 데 쓸 생각이었을 거야. 보험, 이해나가 장갑을 낀 채로 총기를 증거 봉투에 담았다. 이 총에서 지문 나오면 끝이에요. 그런데 강혁이 갑자기 손을 들어 이해나를 제지했다. 귀를 기울였다. 1층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 왔어? 이해나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강혁이 손전등을 끄고 이해나를 벽 뒤로 밀었다.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한 명이 아니었다. 둘, 아니 셋, 강혁이 이해나의 귀에 속삭였다. 증거물 가지고 창문으로 나가. 드론 띄워서 차 가져와. 탐정님은요? 내가 막을게. 안 돼요. 애나 씨, 지금 이 증거물이 사라지면 끝이야. 가. 이해나가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프로였다. 증거 봉투를 배낭에 넣고 창문을 열었다. 밖에는 배수관이 있었다. 그녀는 원숭이처럼 능숙하게 배수관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강혁은 문 옆에 섰다. 무술 유단자의 자세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문이 열렸다. 첫 번째 남자가 들어서는 순간 강혁의 팔꿈치가 그의 턱을 강타했다. 남자가 쓰러지기도 전에 두 번째 남자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하지만 세 번째 남자가 총을 들고 있었다. 움직이면 쏜다. 강혁이 멈췄다. 어둠 속에서 총구가 자신의 가슴을 겨누고 있었다. 강혁 탐정, 우리 부회장님이 경고했을 텐데. 강혁이 천천히 손을 들었다. 아, 정혜준이 보낸 거구만. 여기 있던 물건 어디 있어? 무슨 물건? 총구가 강혁의 이마에 닿았다. 장난치지 마. 그 순간 밖에서 드론 소리가 들렸다. 이해나가 옥상에서 대형 드론을 띄운 것이었다. 드론의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창문을 통해 방안을 비추었다. 동시에 드론에 장착된 스피커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총을 든 남자가 순간 시선을 돌렸다. 그 찰나 강혁의 발이 남자의 손목을 걷어찼다. 총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이어진 왼쪽 훅이 남자의 관자놀이를 정확히 맞췄다. 남자가 벽에 부딪히며 쓰러졌다. 강혁이 쓰러진 세 명을 내려다보며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이해나의 목소리가 드론 스피커에서 들려왔다. 탐정님, 괜찮아요? 경찰 3분 뒤에 도착해요. 강혁이 피식 웃었다. 괜찮아. 그런데 경찰은 누가 불렀어? 제가요. 드론 띄우면서 동시에 119 했어요. 정말 애나 씨는 저 혈당 오기 전에 빨리 내려오세요. 2022년 8월 26일 금요일 강혁 탐정사무소 아침 9시 이해나가 모니터 앞에 앉아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있었다. 송태풍 박사가 밤새 분석한 총기 지문 결과가 도착한 것이었다. 탐정님 나왔어요. 강혁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뭐가? 총에서 지문 2세트. 하나는 박동길, 하나는 미상. 그런데 이 미상 지문을 데이터베이스에 돌려봤더니 정혜준? 아니요. 이해나가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강혁의 표정이 변했다. 정민수? 이건 또 누구야? 정혜준의 아들이에요. 26살. 현재 정한그룹 전략기획실 근무. 강혁이 의자에 풀썩 앉았다. 아들까지 개입돼 있었어? 이해나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총기에 아들 지문이 있다는 건 최소한 이 총을 만진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유리 교체 작업은 이 아들이 한 것 같아요. 경력을 보니까 대학에서 건축공학 전공했더라고요. 유리 교체 정도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강혁이 손으로 턱을 문질렀다. 아버지가 삼촌을 죽이고 아들이 현장을 정리했어. 가족이 공모한 거야. 그리고 박동길은 저격 실행범. 임무 끝나고 방콕에서 처리당한 거고. 증거는 충분해. 이제 잡아야 해. 강혁이 전화기를 들었다. 형, 나야. 영장 필요해. 정혜준 정민수 부자. 긴급 체포. 강민혁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혀가 증거가 확실해? 총기에서 지문 나왔고 자금 추적 끝났고 CCTV 있어. 충분해. 잠시 침묵. 알겠다. 1시간 줘라. 그런데 일이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았다. 1시간 뒤 강민혁에게서 온 전화는 예상 밖의 내용이었다. 혀가 정혜준이 사라졌다. 뭐? 오늘 아침 출근 안 했어. 집에도 없고. 정민수도 같이. 누군가 정보를 흘린 거야. 강혁이 이를 악물었다. 어젯밤 빈집에서의 싸움. 그 3명이 정혜준에게 보고했을 것이다.
증거물이 사라져졌다는 걸 알게 된 정혜준이 도주한 것이었다. 공항은 이미 막았어. 항만도. 그런데 정항그룹이면 자체 헬기도 있고 루트가 많아. 강혁이 벌떡 일어섰다. 애나 씨, 정항그룹 소유 항공기 목록 뽑아 헬기 포함. 그리고 정혜준의 별장, 리조트, 개인 부동산 모두 이에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헬기 2대, 경비행기 1대, 전부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에 등록돼 있어요. 별장은 강원도 평창에 하나, 제주도에 하나, 그리고 통영에 요트 선착장이 있어요. 요트? 32m급 대형 요트. 이름은 블루오션호. 통영 마리나에 정박 중. 강혁의 눈이 번뜩였다. 바다로 나가면 공해상에서 다른 배로 갈아탈 수 있어. 통영이야. 그는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다. 헬리포트에 대기 중인 헬기가 있었다. 애나 씨, 같이 가자. 이에나가 배낭을 메고 뒤따라왔다. 헬기에 오르며 말했다. 통영까지 헬기로 1시간 30분이에요. 제가 조종할게요. 강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헬기도 뭐라? 이에나가 안경 너머로 미소 지었다. 회전익 면장 있어요. 취미로 땄어요. 강혁이 고개를 저으며 조수석에 앉았다. 대체 못하는 게 뭐야? 요리요. 라면도 불어요. 헬기가 굉음을 내며 이륙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빠르게 멀어져 갔다. 통영 마리나에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 30분이었다. 강혁이 관리사무소에 뛰어들어갔다. 블루오션호, 지금 있어요? 관리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3시간 전에 출항했는데요. 오전 8시 반쯤 강혁이 주먹을 쥐었다. 3시간. 늦었다. 이에나가 관리인에게 물었다. 탑승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출항 신고서에 선장 포함 4명으로 돼 있어요. 정혜준, 정민수, 그리고 선원 2명. 강혁이 밖으로 나와 바다를 바라보았다. 3시간이면 32m급 요트로 60해리 이상 나갈 수 있었다. 이미 공해상이었다. 그때 이에나가 태블릿을 내밀었다. 탐정님, 요트에 위치 추적 장치가 있어요. 해양수산부 선박 위치 정보 시스템. 실시간으로 보여요. 화면에 작은 점이 찍혀 있었다. 통영 남쪽 해상. 현재 위치는 한국 영해내였다. 아직 영해 아니야. 네. 하지만 이 속도면 2시간 후에 영해 밖으로 나가요. 강혁이 전화기를 움켜쥐었다. 형, 해양경찰에 연락해줘. 블루오션호 납포해야 해. 위치 보내줄게. 알겠다. 근데 혀가 해경이 움직이려면 최소 1시간은 걸려. 1시간이면 늦어. 강혁이 전화를 끊고 이에나를 바라보았다. 이에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헬기로 따라갈 수 있어요. 연료는 통영 오면서 중간에 안 넣었으니까. 왕복은 빠듯해요. 하지만 요트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건 돼요. 가자. 다시 헬기에 올랐다. 이에나가 조종관을 잡고 바다 위를 날았다. 아래로 쪽빛 바다가 펼쳐졌다. 20분 뒤 하얀 요트 한 척이 시야에 들어왔다. 저거예요. 강혁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요트 갑판 위에 사람들이 보였다. 헬기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든 남자의 얼굴, 정혜준이었다. 이에나가 헬기를 요트 바로 위에 호버링 시켰다. 강혁이 통신 장비를 잡았다. 정혜준, 여기는 강혁 탐정사무소다. 해양경찰이 2분 뒤에 도착한다. 순순히 돌아가라. 요트 위에서 정혜준이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 선 정민수가 무언가를 들어 올렸다. 이에나가 소리쳤다. 총이에요. 이에나가 순간적으로 헬기를 급선회시켰다. 탕. 탄환이 헬기 밑을 스쳐 지나갔다. 강혁이 이를 악물었다. 미친놈들이. 이에나가 침착하게 헬기를 요트 뒤쪽으로 돌렸다. 탐정님, 그쪽에서는 사각이에요. 총알 안 닿아요. 해경 올 때까지 버텨야 해. 저놈들이 영해 밖으로 못 나가게. 이에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헬기를 요트 뒤에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다. 요트가 속도를 올렸다. 하지만 헬기를 따돌릴 수는 없었다. 30분이 지났다. 40분. 연료 게이지가 내려가고 있었다. 탐정님, 15분 더 있으면 돌아가야 해요. 그때 수평선 너머에서 회색 선체가 나타났다. 해양경찰 3,000톤급 경비함이었다. 뒤이어 고속단정 2척이 물살을 가르며 다가왔다. 왔다. 해경통신이 들려왔다. 블루오션호,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 즉시 정선하라. 반복한다. 즉시 정선하라. 요트가 멈췄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고속단정이 요트에 저편했고 해경대원들이 올라탔다. 이해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끝났어요. 강혁이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아니, 아직 한 가지 남았어. 2022년 9월 2일 금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 오후였다. 정혜준과 정민수는 형제 살해 공모 및 교사, 증거인멸,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검찰 수사 결과 박동길은 방콕에서 정혜준이 고용한 또 다른 청부업자에게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태국 경찰과 공조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정태수의 비자금은 실제로 정혜준이 20년 넘게 운영해온 것이었다. 형의 이름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그 돈을 해외 계좌를 통해 세탁하여 자기 재산으로 돌린 것이었다. 총 규모 3천억 원, 그리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려 하자 형을 죽여 자살로 위장하고 수사 자체를 무산시킨 것이었다. 법원 앞에서 정서윤이 강혁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처음 사무소를 방문했을 때보다 훨씬 평온했다. 감사합니다, 강 탐정님. 강혁이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한평생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은 것뿐입니다. 의뢰비를. 됐습니다. 이번 건은 받지 않겠습니다. 정서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강혁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돌아서며 말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서윤 씨, 이제 앞으로의 시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강혁이 법원 계단을 내려가자 이해나가 검은색 제네시스 옆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녀가 운전석 문을 열며 말했다. 탐정님, 점심 안 드셨죠? 저 배고파요. 저혈당 올 것 같아요. 어디 갈까? 합정동에 새로 생긴 국밥집 있는데 거기 좀 괜찮다던데요. 좋아. 차가 출발했다. 이해나가 핸들을 잡고 능숙하게 서울 도심을 빠져나갔다. 강혁이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다. 애나 씨. 네, 고마워. 이번 사건. 이해나가 전방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뭘요? 제 일인데요. 강혁이 그녀의 옆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둥근 안경 너머의 차분한 눈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핸들을은 가늘고 긴 손가락.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대신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해나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백미러에 비친 강혁의 표정을. 그녀의 심장이 살짝 빨라졌지만 그것을 티내지 않는 것은 오래된 습관이었다. 다음 사건은 뭐가 올까요? 글쎄. 세상은 넓고 사건은 많으니까. 그래서 이 일이 지루할 틈이 없는 거예요. 둘을 태운 검은 제네시스가 합정동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50층짜리 빌딩이 햇살 속에 서 있었다. 창문에 금색 글씨가 반짝였다. 강혁 탐정사무소. 이 도시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비밀이 수없이 많았다. 그리고 그 비밀들이 누군가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한 강혁은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22년 9월 15일 추석 연휴 전날 강혁 탐정사무소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수신인은 강혁, 발신인은 없었다. 이해나가 봉투를 열어보고 얼굴이 굳었다. 탐정님, 이것 좀 보세요. 편지에는 타자로 찍힌 한 줄의 문장이 있었다. 정태수는 시작일 뿐이다. 빈집은 아직 열려 있다. 그리고 봉투 안에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한남동 그 빈집, SH홀딩스 건물의 3층 창문. 그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강혁이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 위 흉터가 희미하게 떨렸다. 누군가 아직 게임을 계속하고 있어. 이해나가 옆에 서서 같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다음엔 누구일까요? 강혁이 사진을 뒤집었다. 뒷면에 작은 숫자가 적혀 있었다. 1015, 10월 15일. 한 달 뒤야. 강혁이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높고 맑았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또 하나의 완벽한 범죄를. 강혁이 의자에서 일어서며 양복 상의를 걸쳤다. 애나 씨, 일 생겼어. 10월 15일까지 준비할 게 많겠는데. 이해나가 이미 태블릿을 켜고 있었다. 알겠어요, 탐정님. 시작할까요? 강혁이 짧게 웃었다.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그의 고유한 미소였다. 시작하자. 강혁 탐정사무소의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고 있었다.